기대하기는 힘들고 기존에 있는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차별 없이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는 대부분 실패한다고 봐야 하며 기업으로서는 차별화와 저비용 중 하나를 택하여 기존의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레드오션의 사례로서는 애니팡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많은 카카오 게임들이 만들어졌지만 다 성공하지는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플오션입니다. 퍼플오션은 많이 안 들어보셨을 텐데요. 퍼플오션이란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레드오션을 조합하여 탄생한 말입니다. 파란색과 붉은색을 합쳤을 때 나오는 색인 보라색인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퍼플오션은 발상을 전환하여 기존에 익숙한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 등으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치열한 레드오션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개척하고 극복해 나가는 시장입니다. 이는 블루오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차별화를 통해 레드오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플오션의 사례로는 카카오 프렌즈나 마블 히어로처럼 성공한 캐릭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장에 적용을 해서 파급 효과를 노리는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이 플랫폼이 퍼플오션의 대표적인 성공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가열되는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뛰어들고자 하는 시장의 경쟁사를 미리 조사하는 과정은 필수이며 무엇을 차별화 요소로 꼽을 수 있을지 철저한 분석은 필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주차 사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주차에서 고객 욕구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필요와 욕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알고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필요와 욕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필요는 결핍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영역에서 무언가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먹는 것, 입는 것, 쉬는 것 이렇게 의식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결코 없어지지 않는 기본적인 필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욕구는 특정 대상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나의 결핍된 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 대상을 원하는 마음을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핍을 느낀 후 자연스럽게 필요를 느끼고 그 후 욕구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필요와 욕구의 관계입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원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이것이 필요, 즉 니즈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배가 고파도 개개인이 원하는 음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빵을 먹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밥을 먹고 싶어 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필요를 느낀 후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밥, 빵 등의 특정 상품을 원하는 것, 이것이 욕구 원체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욕구는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와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기능적으로 동일한 두 제품이 있을 때 소비자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립니다. 브랜드를 선택함으로써 소비자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만족도를 느꼈을 때 향후 그 브랜드를 재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와 욕구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욕구는 어떤 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와 달리 욕구는 훨씬 구체적이고 쉽게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마케터들은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욕구가 당장 내일은 다른 회사로 바뀔 수 있다는 위험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에 상품이 많지 않던 과거에는 소비자의 필요만 충족하더라도 저절로 상품이 팔려나갔고 부가적인 욕구까지 채워줄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와 같은 무한 경쟁이 계속되는 현대 마케팅의 영역에서는 고객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소비자가 가지는 다양한 욕구를 건드리는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서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소비자는 시원한 바람의 필요를 느끼고 선풍기 구매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풍기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 회사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회사 선풍기의 장점을 파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아이템 중 하나는 날개 없는 선풍기이다. 이렇게 하면 마케팅은 안전사고 적은 선풍기, 아기 있는 집에서 사용하는 선풍기, 이렇게 이런 점들을 내세워 어린 아이 안전과 시원한 바람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소비자 계층에게 보다 확실하게 우리의 브랜드를 어필하고 최종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필요와 욕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고객 욕구의 성격에 대해 공부하면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필요와 욕구의 차이부터 구분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욕구의 특성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와 욕구를 적절히 조합하여 이루어지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소비자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소비자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어떤 욕구를 가지는지 이해한 마케터만이 성공적인 마케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4주차 사례에서는 저는 풀무원 얇은 피 만두를 선택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풀무원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얇은 피 고기 만두와 얇은 피 김치 만두가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데요. 보통 원래 과거에는 비비고 만두가 계속 1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를 이길 수 있을 만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식인 열풍에 힘입어 가파르게 커진 냉동만두 시장은 최근 정체기를 거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얇은 피 만두가 시장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비고 만두가 45%의 점유율로 만든 시장 1위를 지킨 가운데 2위 자리를 두고 식품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풀무원이 지난해 호빵 만두로 시선을 모았고 연이어 얇은 피 만두로 대박을 치면서 단숨에 업계 위로 치고 올라섰습니다. 지난 3월 첫 선을 보인 얇은 피 만두는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출시 열흘 만에 50만 봉지가 팔렸고 3개월 만에 300만 봉지 이상 판매하면서 대세 만두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약 150억가량의 매출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풀무원의 얇은 피 만두가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 과정을 살펴보면 단일 식품 개발 기간에만 1년 6개월이 걸렸는데요. 단일 식품 개발에만 이렇게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피가 얇으면 찢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두피의 기본인 배합부터 새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신제품들이 만두소 개발에 집중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두께의 부분에 있어서 0.3mm의 두께의 피부부터 시작해 1.5mm까지의 조금씩 두께를 높여가면서 테스트를 거듭했고 0.7mm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면서도 최상의 맛을 지키는 두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사계 종이 걸림 현상이 발생하여 개선하는 데 6개월이라는 추가적인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얇은 피 만두의 성공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음식은 맛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 공략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고요. 풀무원은 얇은 피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해서 피의 두께를 0.7mm로 맞춰 시판 냉동 만두의 일반적인 피보다 절반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얇은 피를 사용해 재료의 맛이 온전히 전달되는 데다가 만두소의 식감도 업그레이드에 한 번 맛본 소비자들의 재구매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두피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차별화를 성공했고 피가 얇기 때문에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리즈에 의한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즈 이론은 다른 주차에 비해서 처음 들어보는 의미들이 많아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즈 이론은 러시아 출신의 천재과학자 겐리 알트슐러에 의해 개발된 이론입니다. 러시아어 이런 뜻의 앞글자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 혹은 창조적 문제 해결 이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즈의 필요성에는 경영 환경은 시시각각 급변하고 그에 따른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도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과 속도, 질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창조적 문제 해결 기법으로 트리즈를 주목하고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사무지원 부분에도 활용 중입니다. 트리즈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기존의 특허를 분석하여 해결 원리를 모델화한 방법론입니다. 기존의 경험적 사고와는 달리 트리즈는 문제와 모순을 사전에 객관화하고 이미 검증된 해결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리즈는 기술적 모순을 해결할 목적으로 탄생하였으나 최근에는 비즈니스 분야로 확대되어 비즈니스 트리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리즈 이론의 역사는 1946년 첫 개발을 시작으로 29년에 걸쳐 이론을 완성한 것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에는 공통된 원리들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특허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러시아 특허 20만 건을 읽고 분석하여 천재들이 만들어낸 특허들로부터 남들이 해결하지 못한 모순을 해결하는 공통된 방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그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인 법칙과 원리가 트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리즈 성공 사례로는 올리소 다리미가 있는데요. 다리미는 뜨거워야 하는데 옷을 태우지 않으려면 너무 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생활가전 업체인 올리소는 다림질을 할 때에만 열이 전달되는 오토리프트 다리미를 만들었습니다. 이 올리소 다리미는 시카고 가정용품 박람회 등을 휩쓸며 타임지 2006년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사례로는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입니다. 트리즈가 성공한 아이디어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이슨의 선풍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 130년이 넘는 선풍기의 고정관념을 깬 날개 없이 바람을 뿜어내는 동작 원리가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통이에 보리를 올려놓은 독특한 디자인이 일품이며 아이들이 키우는 집에서도 안전사고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선풍기의 기능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으로서도 손색이 없으며 최신 전자제품에 열광하는 얼리어답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독창적인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비 창업자들이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탐색으로 시간과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트리즈를 사용할 경우 최대한 불필요한 자원의 소모를 줄이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으로 스타트업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리즈의 필요성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와 답변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무거우면 잘 파이지만 힘이 들어 오래 못한다. 도끼가 가벼우면 오랫동안 여러 차례 칠 수 있지만 잘 패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도끼는 없을까?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트리즈로서의 해결 방법은 도끼날은 무겁게 해서 힘이 실리게 하고 도끼 자루는 가볍게 해서 이 모순을 해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주차에서는 저는 제품 컨셉 보드를 통해서 창출된 제품 컨셉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 괴리에 대한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마케터의 기획 의도는 A인데 결과는 B나 C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어나 컨셉은 좋지만 실행 과정에서 다르게 해석되거나 타이밍이 안 맞아 아쉬움이 남는 경우입니다. 마케터를 당황시키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주변에서도 흔히 관찰됩니다. 그 사례로 첫 번째는 이마트의 하루하나 바나나입니다. 이마트의 하루하나 바나나 제품은 글자 그대로 바나나를 최적의 상태로 하루에 하나씩 먹도록 출시된 제품입니다. 이를 위해 초록색부터 노란색까지 후숙도가 다른 바나나 6개를 한 묶음으로 묶었습니다. 버리는 양을 줄여주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디테일하게 신경 썼다는 호평과 함께 수많은 언론 보도를 나왔습니다. 저도 이런 제품이 나왔다는 것을 페이스북에서 보았는데요. 그런데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기획 의도에 반하는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 후숙도에 따라서 익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각색으로 다 비슷하게 익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잘 익은 바나나에서 발생한 에틸렌 가스가 주변 바나나를 빨리 숙성시켜 제품 컨셉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사과, 바나나 등은 에틸렌이 많은 대표 과일로 냉장고에 넣어둘 때도 따로 관리하는데 이런 생활 상식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트 측에서는 바나나 에틸렌까지 고려하여 후숙도를 맞고 다르게 적용을 했다면서 당일 판매 원칙에 따라 포장 즉시 진열해 매장 내 모두 익은 제품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전문가 생각으로서는 바나나 자체에서 에틸렌이 나오는데 밀봉하면 박산에 누적되면서 더 빨리 익게 된다며 아주 녹색이나 아주 노란색 바나나를 먹을 때는 다르겠지만 나머지 바나나의 맛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이마트는 이 제품을 마케팅 차원의 접근으로 하여 출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트진로의 메이저리그 스페셜캔입니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 스페셜캔을 출시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중순부터 야구 시즌이 끝나는 10월까지 한정 판매를 하였는데요. 맥주캔 디자인에는 MLB 주요 구단 6곳의 로고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한국인 메이저리그 소속 구단 중 오승환 선수의 콜로라도 로키스 구단의 그 디자인 제품만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승환이 7월 말에 블루제이스에서 로키스로 트레이드되어서 새 디자인에 반영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맥주 소비가 많은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서 제품을 8월에 내놓으려고 했지만 오승환 선수가 7월 말에 팀으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패키지 디자인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마트 간편식 고사리 민어탕의 짝퉁 논란입니다. 이마트는 지난 2018년 고사리 민어탕을 출시하면서 민어는 조선시대부터 양반들이 여름 최고의 보양식으로 치며 국내산 민어와 가장 맛이 비슷한 인도네시아산 꼬마 민어를 수입해 가격을 크게 낮췄다고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류 칼럼니스트에 의하면 이 이마트 고사리 민어탕에 사용된 꼬마 민어는 민어와 비슷하게 생긴 유사 어종이고 수입산 짝퉁 민어를 써서 보양식을 기획한 것이 이 제품 컨셉에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이마트 측은 논란이 된 제품은 판매 중지하고 식약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하며 소비자에게 민어와 맛이 비슷한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려던 취지이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례 분석을 통해 배운 점은 마케터의 이상과 현실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품을 마케팅 언어로 인코딩할 때에는 비교적 상황이 명확하지만 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디코딩을 할 때에는 프로세스가 1대1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복잡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의미 없는 컨셉은 지양하고 제품 출시 후 소비자 반응에 따라 컨셉 수정이나 마케팅 방식의 변화를
재빠르게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